2019년 5월 영국, 경찰은 한 여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실종자는 42세 줄리아 로슨. 그녀는 전 여자친구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냈지만 버스를 잘못 타 결국 보트랭컥이라는 술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47일 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하지만 그 시신은 일반적인 보통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하게 발견된 것이 아니라 12곳을 토막내어 첫 번째, 영국 팁톤에 있는 모 초등학교 뒤에 있는 공터, 다른 한 곳은 1마일이 떨어진 황무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2019년 5월 22일 경찰은 누군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11일간 실종된 여성을 찾고 있다. CCTV를 이미 확인했는데 당신과 매우 흡사하다. 경찰관이 묻습니다. 당신 혹시 이 사람이 아니냐? 하지만 이 남성은 웃으며 저 아닌데요? 라는 반응만을 보입니다. 경찰관은 그러면 줄리아 로슨을 아느냐? 라고 묻자 내가 아는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파트너 그리고 그의 가족들 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검거되기 전까지 자신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말하지 않았던 이 둘. 정말 범인이 맞을까요? 오컬트 스토리, 영국 공포의 집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분명 CCTV였습니다. 경찰이 의심한 이들 2명이 있었지요. 첫 번째, 바로 이 남자입니다. 나이는 30세, 마이나드 앨리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자, 25세, 데이비드 리슬리였는데요. 이 둘은 동성연애, 즉 연인 사이였습니다. 이들을 범인으로 의심했던 이유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은 CCTV 때문이었지요. 그 CCTV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상 보게 되면 오후 10시 45분경 2019년 5월 11일입니다. 앨리스가 술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술집 안에는 이미 로슨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성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로슨이 앨리스에게 다가가는 모습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때부터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했죠.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둘의 대화가 잘 통했는지, 그리고 그녀는 이 남성이 마음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것에 동의를 합니다. 앨리스와 로스는 각자 같이 택시를 타고 팁톤에 있는 앨리스의 집으로 직접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앨리스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인이 아파트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로스는 남자친구가 함께 있는 애인이 같은 집에 있을 거다라는 걸 당연히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앨리스는 동영상 속 남자는 자기가 아니다. 저 아닌데요? 아니 어떻게 저 영상만 보고 저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돼요. 라고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속에 있는 이 남자가 앨리스라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뭐 체형을 봤을 때, 수염이 있는 걸 봤을 때, 모자 봤을 때 다 비슷비슷한데?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명확한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모호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영국 경찰은 한 가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갑자기 얼굴을 가린 저 남성이
칼을 걷어붙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쪽 팔 모두에다가 말이죠. 여러분은 저게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자, 얼굴은 가려져 있습니다. 들어갈 때만 있지 얼굴 명확하지 않잖아. 나 아니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We're looking for a female missing person who's been missing for about 11 days. Okay. We've got picture on CCTV with someone that matches your description. 그의 양팔에 문신이 있습니다. 자, 즉 그곳에 있었던 사람은 앨리스가 맞았습니다. 영국 경찰은 이 증거들을 토대로요, 집을 압수수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리슬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앨리스는요, 줄리아가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그날 밤 저랑 같이 집에 있었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CCTV에 문신까지 나왔는데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첫째, 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 둘째, 그도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아파트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으니 말이죠.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사진을 한 장씩 띄우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여러분은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모습들이 뭐라고 보여집니까? 그냥 약간 오컬트적인 기괴한 것들을 모으는 취미가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소름 끼치는 인형들, 척키 인형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 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공포영화 매니아인가 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드릴, 도끼, 망치, 톱, 그리고 뭔가 약품들 같은 것, 본을 뜨는 것, 이상한 도구들이 집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내용들은요, 네크로필리아, 즉 시신을 강간한다, 그런 영화들, 공포영화, 그리고 요크셔 리퍼라고 불리는 연쇄살인마들의 내용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책들까지 전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DVD 및 포스터가 정말 가득했지요. 자, 물론 여러분, 이 내용만을 가지고 범인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 자체로만 보면요, 말 그대로 공포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증거들이 하나씩 확인이 됩니다. 이 집 안에 냅킨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근데 그 냅킨이 뭐였냐면 주주라고 쓰여있는 냅킨, 바로 줄리아의 닉네임이었죠. 침대 머리맡 캐비닛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망하신 피해자가 남긴 마지막 내가 여기 있었다라는 흔적일 수 있죠. 범인들은 그걸 못 치웠습니다. 자, 근데 그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방 바닥을 봤는데 바닥이 좀 이상했습니다. 카페트가 새로 깔린 것 같은데? 근데 카페트를 들춰보니 무언가 이상한 얼룩, 핏자국이 보였던 겁니다. 피를 검출해본 결과 앨리스가 피 묻은 무언가를 감춘 흔적으로 확인됩니다. 줄리아의 혈흔이 묻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한 가지 확실합니다. 이들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집에 왔고요. 왜인진 모르겠지만 바닥에, 카페트에 묻어있지 않은 바닥에 혈액이 묻어있다는 건 카페트를 바꿨다, 카페트 위에 있는 무엇인가도 바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범죄 피해에 대해서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지요. 해서 그의 행적을 조금씩 경찰은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날 시간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날은 5월 12일 오후 9시 30분입니다. 즉 살인을 저지르고 혼자 나와서 펍에서, 근처에 있는 펍에서 한가롭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들 두 명은 어딘가를 걸으며 무언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백 2개를 들고 나타나서 조금씩 유기하고 있는 모습,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 이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훼손하고 여유롭게 술까지 마시고 다음날 유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발견된 시신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모든 시신의 부위를 맞춰 확인했을 때 영국에 있는 법의학자들은 매우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일반적으로 사람을 해체하는 방식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해체 작업을 한다, 뭔가 토막을 낸다라고 하게 되면 관절 위주를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직접적으로 뼈 부분을 건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이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많이 했을까? 집 안에 어딘가에 흔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거칩니다. 범행 도구는 일반적인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공구들까지 전부 압수수색을 해서 결론적으로 내렸던 내용이죠. 첫째,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밀 때 쓰는 밀대라고 하지요. 그 밀대에 엄청나게 많은 혈액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으로 사람을 때린 것 같다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었죠. 그게 흔적 자체가 어딘가로 끌어갔던 피의 흔적, 바로 화장실입니다. 그럼 집안에 들어가 폭행을 하고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오지 않은 부분입니다. 몸을 자르기 위해 무슨 도구를 썼을까? 저 많은 도구들 중에 법의학자들은 다시 한번 시신을 정확하게 검토해 봅니다. 대퇴골, 시도의 흔적이 보입니다. 바로 되지 않자 옆으로 이동시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도를 한 흔적들, 그리고 옆으로 이동하다가 최종적으로 단면을 낸 뼈의 단면입니다. 이 모습으로 봤을 땐 뭔가 날카로운 것으로 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요. 이게 단면입니다. 범행 도구를 찾게 됩니다. 아, 일반적인 인간의 힘으로 하는 톱이 아니겠다. 단면이 매끄러운 걸 봤을 땐 기계적 힘이 들어가는 톱일 확률이 높다. 범행 도구를 집 안에서 찾아냅니다. 자, 그래서 유추가 됐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시신을 훼손할 때 관절을 많이 건드리는 게 더 용이했던 건데 이들은 그게 더 다른 외부적인 힘을 이용해서 쉽게 시신을 토막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흔적들 중에 한 가지가 사라진 걸 확인합니다. 오른쪽 신장입니다. 오른쪽 신장은 섬뜩한 살인의 트로피적 개념으로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왜냐면 그가 그동안 봐왔던 DVD 및 연쇄살인마들이 했던 행동과 똑같은 짓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모든 내용들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의아해하는 점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왜 모르는 남자를 따라갔어? 사실 줄리안은 레즈비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 여자친구를 만났다가 오는 길에 버스를 잘못 타서 안에 들어갔던 건데 평상시에 외로움이 좀 많다 보니 술을 마시게 되면 남자들에게 약간 축파를 던지는 약간 그런 습성, 버릇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요, 아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인을 만나기 전 다른 남성과도 그런 대화를 하고 있었죠. 그녀의 평상시 직업은 재능이 있는 예술가이자 음악가로서 미술 전시회도 열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친하게 지내는 걸 제일 좋아했죠. 그는 안타깝게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왔죠. 앨리스, 리슬리,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형량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들은 죽이지 않았다. 시신을 유기만 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말도 안 되죠. 그 괘씸죄까지 재판에서 들어갑니다. 앨리스와 리슬리 모두 살인, 은닉, 훼손, 유기, 그 재판 과정을 왜곡한 혐의, 이 모든 것들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요, 강간, 미수, 살해 협박이라는 추가 범행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앨리스의 최종 형량은 종신형. 하지만 가석방 대상이 되려면 최소 30년을 복역해야 된다라고 형량이 나왔고, 리슬리의 경우에도 종신형. 하지만 최소 15년을 복역해야 된다라고 확정납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이들이 그러면 정신적으로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요. 공포영화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살인사건과 진짜 무관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포인트지요.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에 이런 물건들을 모은다고 무조건 살인마가 아니다. 오컬트적인 걸 좋아할 수 있다. 이게 살인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그런데 이들은 정신적인 문제 조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자신들의 정신적 문제 때문에 발생시킨 범행도 아니라는 것이죠. 정확히 자신들이 무슨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억눌렀던 범죄에 대한 욕구가 솟구친 것뿐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 앨리스의 말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어떤 표정이고 어떻게 죽어가는지가 너무 궁금했고 내가 동경해왔던 그 연쇄살인마들처럼 되고 싶었다라는 말이 앨리스의 이야기입니다. 영국 현지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빨리 잡지 못했다면 11일 만에 체포하지 못했다면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날 이들은 연쇄 살인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는 점이죠. 저희는 뒷이야기에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실 사건들, 외국 사건을 제가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요. 나라마다 문화에 대한 감정이 달라요. 우리나라가 느끼는 문화의 감정과 외국에서 느끼는 문화의 감정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프로파일링 책을 외국계 번역되어 있는 걸 한국 것도 본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건을 볼 때 그 나라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쉽게 얘기를 드리면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외국 영화에서 많이 보시는 건데 우리나라는 남녀가 결혼해 아이가 있을 때 이혼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남남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들 사이에 사건이 발생하면 치정 문제 아니냐라는 의심점을 많이 부여시킬 수 있는데 외국이 무조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외국은 대다수가 그렇게 헤어지더라도 친구 관계로 많이 지내요. 심지어는 재혼한 사람하고도 친구로 지내요. 그래서 뭐 같이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막 이런 식도 많고 아마 여러분도 영화로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거는 정서적인 문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옳고 그름을 따진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 각 나라의 문화권마다 갖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이런 사건들 내용을 들으실 때 우리나라 정서로 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되게 많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쪽에서도 100% 이해한다 뭐 한다는 걸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어찌되었든 나라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저도 이렇게 너무 딥하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 그 점도 있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일단 뭐 여기서도 얘기했죠. 저도 좀 이 방송을 할 때 여러분께 걱정을 했던 것 중엔 그거 있었어요. 공포영화를 좋아하고 그런 컬렉팅을 한다고 해서 수집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그 스위트홈인가 그거 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재밌어요. 저 원래 좀비물도 좋아하고 저도 워킹데드 많이 봤고 뭐 킹덤도 봤고 저 원래 그런 걸 많이 봐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본다고 해서 제가 뭐가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근데 그런 걸 매니아틱하게 알고 있다라는 게 무조건 범인과 직결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단면도에 대한 걸 보여드렸어요. 그 어떻게 그런 게 외부에 나오냐라고 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외국은 크라임씬과 관련되고 법의학적 증거물들에 대한 게 다큐멘터리로 제작돼서 외부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뉴스 인터뷰던 그게 동의를 받고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우리나라는 그걸 보면 따라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외국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얘기는 다 다른데 범죄 예방 목적이 매우 강해요. 니들이 뭔 짓거리 하든 잡힌다고. 그리고 생각보다 과학수사의 발전 범위는 되게 깊어요. 디테일하고 얇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정도쯤도 문제 없다라는 마인드가 이걸로 해도 잡히고 이거 말고도 많이 있다라는 것도 있고 지금 아까도 단면도에 대한 게 여러분 저도 이제 어디서 뭐 불법으로 갖고 온 게 아니라 있는 거를 갖고 온 건데 이게 어떻게 단면도가 나왔냐에 따라서 무슨 도구를 썼고 어떤 두께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다 확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체크를 하면서 과학수사를 하고 증거물들 수집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확실한 건 우리나라가 진짜 많이 발전했거든요. 과학수사에 대한 것들은 뭐 외국도 많이 발전했고
확실히 요즘에는 CCTV도 많고 블랙박스도 많고 사람들의 감시망도 많이 있다 보니 완전 범죄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그런 사람이 당연히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런 방송을 많이 본다고 하니까 얘기하지만 완전 범죄 꿈꾸지 마세요. 완전 범죄가 성립을 하려면 너무 많은 조건들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 범죄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마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어떤 감정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그 마음 접으세요. 어차피 잡힙니다. 그리고 당신만 처벌받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의 가족, 당신의 지인들, 그 모든 사람들, 유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그 당신 하나의 행동만으로 낙인이 찍혀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생각 잘해야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네, 감사합니다.